강원도 홍천 유흥가를 스쳐 지나간 군인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던 백곰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밤 10시 홍천 필승 닭갈비 뒷골목. 비에 젖은 가로등 아래에서 두 이등병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죠. 백곰파 조직원 5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비열하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행동대장 박성훈이 냉소를 머금고 말합니다. 군바리들이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놀았으면 돈을 내야 할 것 아냐?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무릎 꿇고 있던 장병이 말했습니다. 맥주 3병에 1시간 놀았는데 30만 원 내라는 건 바가지 아닙니까? 그러자 박성훈은 머리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군바리 새끼들이 쳐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배째라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정리를 마친 필승 닭갈비 사장 윤하진이 골목으로 나왔어요. 평소 밝고 친절하던 그녀의 표정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들 하십니까? 박성훈은 비웃었죠. 어라, 닭갈비집 이쁜 언니네. 홍천 얼짱이 여긴 어쩐 일로 왔을까요? 킥킥킥. 박성훈과 똘마니 들은 윤하진을 보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젊고 예쁜 닭갈비 사장이 대한민국 707 특임대 출신, 근접전 무술교관 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군인들만큼은 절대 지켜야 한다고 맹세한 여전사라는 사실을. 백곰파가 건드린 것은 닭갈비가 아니라 군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홍천에는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닭갈비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승 닭갈비예요. 휴가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에게 이곳은 필수 방문 코스였죠. 윤하진 중위가 707 특임대를 제대하고 정착한 곳이 바로 군부대가 많은 홍천이었습니다. 윤하진은 항상 밝고 친절했어요. 군인들을 마치 동생처럼 챙겼습니다. 홍천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군인들은 내가 보살펴주자. 그녀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병사들에게 서비스로 음료를 더 주거나 배가 고파 보이면 고기를 더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단골 병사들은 그녀를 천사 누나라고 불렀죠. 하지만 홍천 상권 전체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조폭 조직인 백곰파가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노래방, 모텔, 술집을 차례로 먹어치웠어요. 상인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했고 군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일삼았습니다. 저기 백곰파 애들이야. 조심해. 병사들은 백곰파 조직원들을 피해 다녔어요. 시비가 붙으면 폭행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윤하진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는 조직원들, 상인들의 불안한 표정, 군인들의 움츠러든 모습을 매일 봤거든요.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직접 개입하기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사장.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손길. 겉으로 보이는 건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평범한 닭갈비 사장이라는 가면 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전직 중위. 근접전 무술교관 출신. 군인 보호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진 전투 전문가. 가끔 단골 병사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누나는 얼굴도 예쁜데 어딘가 포스가 있어요. 꼭 특수부대 출신 같아요. 윤하진은 그럴 때마다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태권도 좀 배웠어. 그리고 화제를 돌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필승 닭갈비 주방 뒤편 작은 창고에 707 특임대 인증서와 근접전 교관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차가운 전투 본능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백곰파 두목 임재현은 홍천 상권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이었습니다. 그에게 군인들은 완벽한 돈줄이었어요. 매달 수천 명의 병사들이 휴가와 외박으로 홍천에 쏟아져 나오니까요. 임재현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노래방 가격을 2배로 올리고 술집에선 물을 타고 모텔에선 바가지를 씌우는 거였죠. 군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었어요. 항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부대 들어가면 끝이잖아. 신고해봤자 우리가 뭐 잃을 게 있나? 조직원들은 이렇게 비웃었죠. 상인들은 무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소용없어. 백곰파 영향력이 얼마나 센데. 신고했다가 가게만 엉망되는 거야. 필승 닭갈비에도 백곰파 조직원들이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처럼 와서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계산은 제대로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군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조직원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윤아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하게도요. 상권이 좀 복잡해지고 있던데. 혹시 불편한 일 없으세요? 그녀는 조직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상납금 요구의 전조였죠. 괜찮습니다. 장병들이 친절하고 불편한 일 절대 없습니다. 윤아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조직원은 씩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혹시 깽판 치는 놈들 있으면 연락하세요. 킥킥킥. 그날 이후 백곰파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걸 방해했어요. 심지어 군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죠. 야, 너희 부대 어디야? 외박증 있어? 병사들은 겁을 먹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상인들이 윤아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조금 주세요. 안 그러면 장사 못해요. 하지만 윤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 주면 끝이 없어요. 저는 안 줄 겁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죠. 저 젊은 사장.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냐? 윤아진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조폭과 정면 대결할 순 없었어요. 자칫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군인들이 다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일단 지켜보자. 선을 넘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병사 2명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누나. 우리 후임들이. 윤아진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백곰파한테. 맞았어요. 지금 뒷골목에서. 그 순간 윤아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윤아진이 뒷골목으로 뛰어갔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 이등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죠. 백곰파 행동대장 박성훈과 조직원 5명이 그들을 발로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군바리들 맷집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어디 나라 지키겠어? 조직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윤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 닭갈비집 아가씨네? 왜 내 남자친구라도 돼? 다른 조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윤아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보폭이 정확해졌죠. 이 군인들, 건드리지 마세요. 조직원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면 뭐, 내가 어쩔 건데? 그가 윤아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아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직원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순간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기였어요. 정확하고 빠르고 치명적인. 나머지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죠. 하지만 윤아진은 침착했습니다.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발로 가장 가까운 조직원의 무릎을 찍었어요. 딱 한 번의 타격.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들이 움찔하며 멈췄어요. 윤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부러뜨립니다. 가세요. 조직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사라졌습니다. 윤아진은 쓰러진 병사들을 부축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아? 병사들은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나. 지금 그게 괜찮아. 일단 병원 가자. 이틀 후 외박에서 복귀한 병사 김민중, 박철수가 오연우 대위 앞에 섰습니다. 대위는 2 병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멍자국이 군복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거든요. 너희 둘 얼굴이 왜 그래? 그게. 병사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오 대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당장 말해. 무슨 일 있었어? 김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곰파한테. 맞았습니다. 뭐? 박철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외박비 다 뺏기고 폭행당했습니다. 필승닭갈비 사장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오 대위는 두 병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나서 즉시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김경민 중령은 보고를 듣고 난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대위, 그 심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중령님,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민간에서 폭행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데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김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민간 상권 문제야. 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군은 법과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해. 우리가 나서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민군 관계, 관할권 문제. 복잡해져. 오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율, 절차, 법적 한계.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지키는 동안 군인 장병들은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대위는 경례를 하고 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군인은 지켜야 하는데 규율은 우릴 막고 있어. 그날 밤 오 대위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필승닭갈비 사장 윤하진. 병사들이 말한 그 정확한 관절기, 침착한 대응, 그리고 군인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 설마. 오 대위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목록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윤하진 중위. 근접 전 교관. 제대 후 연락 두절. 오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닭갈비 사장이 무술교관이었던 윤하진? 오연우 대위는 부대 숙소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707 시절 수첩에는 윤하진 중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오 대위가 팀장으로 있을 때 가장 뛰어난 근접전 요원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설마 그 하진이가 닭갈비 사장? 다음 날 저녁 오 대위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필승닭갈비를 찾았어요.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손님이 거의 없었죠. 백곰파의 압박이 본격화된 거였습니다. 윤하진은 홀을 닫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 대위와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오 대위가 천천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윤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하진 중위 맞지?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오 팀장님. 707 시절 윤하진 중위가 팀원으로 있을 때 오 대위는 그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녀는 오 대위를 팀장님이라 불렀어요. 영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가게 구석에 마주 앉았어요. 오 대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대하고 왜 연락 안 했나?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닭갈비집, 하필 홍천에? 윤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군인들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 대위는 알 것 같았습니다. 707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군인을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 병사들 구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제 위험해질 거야. 알고 있습니다. 오 대위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이 한 달 전 홍천으로 파견 나왔다는 것. 백곰파가 병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는다는 것. 그리고 대대장이 민간 문제라며 부대 개입을 금지했다는 것. 윤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 대위는 군인이라 규율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하진은 달랐습니다. 민간인이었죠. 그녀는 증거를 모아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오 대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군인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윤하진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닭갈비집 사장, 밤에는 증거 수집가, 상권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노래방 사장은 가격표 조작 증거를, 모텔 주인은 협박 문자를, 술집 사장은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백곰파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윤하진이 나서자 조금씩 용기를 냈어요. 유흥업소 종업원들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백곰파의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해 증언했죠. 사진, 영상, 녹음, 증언서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윤하진은 필승 닭갈비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나왔어요. 백곰파 조직원 6명이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접시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조직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이쁜 사장님 오셨네? 우리 형님들 다치게 한 거 사과하러 왔지. 윤하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나가세요. 영업시간 끝났어요. 영업시간? 여기 이제 우리 구역인데? 조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며 그녀를 에워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뒷문이 열리며 오연우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하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몰래 따라온 거였어요. 하진아, 괜찮나? 조직원들이 오 대위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오, 남자친구도 있네? 둘이서 우릴 어쩔 건데? 윤하진과 오 대위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707 시절 수십 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두 사람이었죠. 윤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직원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관절기 한 번에 조직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죠. 오 대위가 한 명을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윤하진과 등을 맞댔습니다. 707 시절의 호흡이 되살아났어요. 윤하진은 2명을 상대했습니다. 근접전 교관 출신답게 정확하고 빠른 타격. 조직원들은 그녀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지 못했어요. 오 대위는 나머지 3명을 막아섰습니다. 군인 특유의 강인함으로 조직원들을 밀어붙였죠. 3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백곰파 조직원 6명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윤하진은 가장 먼저 덤빈 조직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윤하진이 그를 밀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천에서 발붙이고 살고 싶으면 이제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그만 나대고. 조직원들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오 대위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밝은 닭갈비 사장이 아니었어요. 707 시절 최고의 근접전 요원. 윤하진 중위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입니다. 백곰파를 싹 쓸어버려야죠. 무력과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팀장님은 이제 빠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이 군인이라 잘못되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대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율을 어기고 민간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그의 군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어요. 좌천이 아니라 전역. 불명예 전역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특임대 시절 생사를 같이 했던 팀원이었는데 위험에 뛰어드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군인으로서의 규율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정의인가. 백곰파 사무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조직원 6명을 보며 두목 임재현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두년놈들한테 6명이 당했다고? 병신 새끼들. 행동대장 박성훈도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임재현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명령했습니다. 어디서 뭐하다 온 년놈인지 뒤 좀 캐봐. 혹시 다른 조직과 연관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틀 후 박성훈이 보고했습니다. 형님, 남자는 파견 나온 대위인데 707 특임대 소속이랍니다. 다른 조직과는 연관 없습니다. 임재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바리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킥킥킥. 이거 잘 됐네. 폭력으로 영창 보내면 되겠네. 킥킥킥. 군인은 건드리면 골치 아프지만 역으로 이용하면 더 좋았어요. 문제는 여자였어요. 필승 닭갈비 사장 윤하진. 30대 초반입니다. 전과 없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운동 좀 한 여자 같습니다. 임재현이 조직원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병신들아, 운동 좀 했다고 기집년한테 그렇게 당해? 아유 병신들. 이것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냐. 한심한 놈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그게 다였습니다. 평범한 닭갈비집 사장. 임재현은 조용히 지시했어요. 그날 갔던 놈들 중에 2명은 빨리 진단서 끊어오고 나머지는 경찰에 폭력으로 신고해.
내가 경찰서장한테 말해둘 테니까. 임재현은 오 대위와 윤하진을 되려 폭행으로 신고해서 깔끔하게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조직 똘마니들에게 계속 영업 방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윤하진은 더욱 세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겁을 먹고 주저하던 업소 사장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래방 사장이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가격 조작 장부와 상납금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모텔 주인은 협박 문자 캡처본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술집 사장은 백곰파 조직원들의 협박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했어요. 하나둘씩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사진 63장, 녹음 파일 18개, 증언서 27건, 장부 복사본 5개. 윤하진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필승닭갈비에서 발생한 조직원 제압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어요. 백곰파가 역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한 거였습니다. 오 대위는 대대장실로 호출됐어요. 김경민 중령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요? 군인이? 오 대위는 정당방위였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 중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일은 경찰서장과 잘 얘기해서 쌍방 폭행으로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오 대위, 앞으로는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내가 못 봐줍니다. 좌천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오 대위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더 이상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윤하진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죠. 하지만 윤하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났고 그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오 대위는 윤하진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대장에게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윤하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여기까지만 하셔야죠.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증거는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백곰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 대위는 USB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윤하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 백곰파는 그녀를 평범한 닭갈비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 며칠 후 백곰파 똘마니들이 다시 필승닭갈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노골적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도 외박 나온 병사 2명이 가게로 들어오려다 똘마니들에게 막혔어요. 야 군바리들 여기 출입금지야. 꺼져. 한 병사가 항의했습니다. 왜요? 우리 손님인데. 똘마니 하나가 그 병사의 얼굴을 톡톡 치며 위협했습니다. 처맞고 싶지 않으면 딴 데 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하진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니들이 처맞는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똘마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닭 사장님 화난 얼굴도 매력 있는데 어디 한번 더 화 좀 내보시지. 그가 윤하진 얼굴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똘마니의 손목이 꺾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윤하진의 발이 그대로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똘마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똘마니 4명이 달려들었어요. 한 명은 옆차기로 턱을 부숴버렸고 또 한 명은 정확히 얼굴을 가격해 콧뼈를 아작냈습니다. 나머지 둘도 똑같았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광경을 주변 업소 사장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사장, 모텔 주인, 술집 사장. 모두 놀란 표정으로 윤하진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지? 윤하진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닭갈비 사장으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더 몰려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백곰파 사무실. 또 처맞고 들어온 조직원들을 본 임재현은 조금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병신들이 또 처맞고 왔네. 대체 그 닭갈비년이 뭐길래 하나같이 처맞고 다니냐. 그는 행동대장 박성훈을 불렀습니다. 똘똘한 놈으로 10명 선발해. 내일은 내가 간다.
그년 쌍판떼기 좀 봐야겠어. 임재현은 이를 갈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아진은 노래방 사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래방 사장은 그동안 은밀하게 윤아진을 도운 사람 중 하나였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노래방 사장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아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만간 백곰파 두목 임재현이 여기 올 겁니다. 제가 조직원들을 계속 제압하니까 궁금해서라도 올 거예요. 사실 윤아진은 계획적으로 임재현을 유흥가로 끌어들일 작전을 세운 거였습니다. 정당방위로 대응하고 여러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게 하면 더 확실한 범죄 조직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어요. 목격자들이 많을수록 현행범 체포가 확실해졌죠. 그럼? 그날이 백곰파를 끝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장님, 그때 강력범죄 수사대 김영환 팀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미 증거 자료를 넘겨놨으니까 전화만 하면 아실 거예요. 김영환 팀장은 707 복무 시절 광역 수사대와 합동 작전을 할 때 친분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윤아진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제가 신호 보내면 바로 전화하세요. 주소는 필승닭갈비 앞 골목. 노래방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윤아진은 장롱 깊은 곳에서 오로도록 꺼내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707 복무 시절 입었던 군복과 군화, 전술 장갑이 들어있었어요. 윤아진은 군복을 꺼내 들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군복을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지막 작전을 위해 다시 707 특임대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흘 후 저녁 8시. 검은색 벤츠 2대와 봉고차 1대가 필승닭갈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임재현과 조직원 10여 명이었어요. 골목 전체가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아진은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어요. 검은색 전투복 바지에 전술 장갑을 낀 그녀의 모습은 앞치마 두르고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범한 닭갈비 사장이 아니었어요. 707 특임대 근접전 교관 윤아진 중이었습니다. 임재현이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필승닭갈비 사장? 우리 애들 계속 터는 게 너였어? 윤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똘마니들 그만 보내고 아예 홍천 땅 못 밟게 해줄게.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얼마나 처맞으면 정신 차릴래? 윤아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어줄게. 임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년이. 오늘 여기서 끝장 본다. 그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윤아진은 침착하게 자세를 낮췄어요. 707 특임대 근접전 교관의 자세였습니다. 5명의 조직원이 윤아진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인 건 윤아진이었어요. 첫 번째 놈이 달려들자 윤아진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이킥 한 방에 놈의 턱이 꺾이며 그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 놈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윤아진은 피하는 척하다가 명치를 향해 미들킥을 꽂아 넣었어요. 숨이 끊긴 놈이 접히자 윤아진은 곧바로 팔꿈치를 광대에 박아 넣었습니다. 파이프가 바닥에 굴러갔어요. 그때 뒤에서 세 번째가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윤아진은 몸을 돌리며 뒤우리기를 꽂았어요. 발 뒤꿈치가 갈비를 파고드는 순간 남자는 벽에 처박히며 주저앉았습니다. 네 번째 놈은 팔을 뻗어 윤아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아진은 그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쓰러지는 놈의 배에 무릎이 정확히 꽂혔어요.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놈이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윤아진은 2걸음 스텝을 밟고 점프의 사이드킥을 명치에 박아 넣었어요. 퍽 소리와 함께 남자는 벽에 부딪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5명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윤아진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장갑만 고쳐 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임재현과 행동대장 박성훈이었어요. 임재현이 박성훈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얼른 전화해서 애들 전부 이쪽으로 집합시켜. 윤아진은 임재현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불러. 오늘 싹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잠시 후 봉고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우르르 내렸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윤아진은 살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와. 잘근잘근 씹어먹어줄게.
그녀는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오연우 대위였습니다. 부대에서 우연히 병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필승 닭갈비에 조폭들이 몰려갔다고.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목검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오 대위가 목검 하나를 윤하진에게 던졌습니다. 윤하진이 받아쥐자 오 대위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윤하진 중위, 쓰레기 청소 시작해볼까? 윤하진이 목검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죠, 팀장님. 두 사람은 등을 맞댔습니다. 707 시절의 호흡이 되살아났어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윤하진과 오대위는 말없이 목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조직원의 손목을 윤하진이 목검으로 내리치자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놈의 명치를 찌르듯 가격해 그대로 뒤로 굴렸습니다. 세 번째가 달려들자 윤하진은 한 바퀴 회전하며 목검 끝으로 쇄골과 무릎을 연속으로 내리쳤어요. 세 놈이 거의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오 대위는 옆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조직원의 손등을 쳐냈어요. 반격으로 정강이와 갈비를 2번 찍자 2명이 꼬꾸라졌습니다. 뒤에서 달려온 또 다른 놈을 팔꿈치와 목검으로 동시에 제압했어요. 남은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윤하진은 앞으로 파고들어 첫 놈의 가슴을 밀어내고 옆 놈의 무릎을 내려쳐 균형을 깨뜨렸어요. 오 대위는 파이프 공격을 튕겨내며 정확히 명치와 턱을 가격했습니다. 둘이 엇갈리며 움직일 때마다 조직원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조직원이 달려들자 윤하진이 다리를 치며 넘어뜨렸고 오 대위가 명치를 세게 찍어 마무리했습니다. 순식간에 방망이와 파이프가 바닥을 굴렀고 20명 넘는 조직원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임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이 미친 놈들. 윤하진이 천천히 임재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말했지. 앞으로 홍천 땅 못 밟게 될 거라고. 그녀는 소름 끼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임재현과 박성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업소 사장들과 주민들은 한편의 통쾌한 액션 영화를 본 것 같은 후련함을 느꼈어요.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환호성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기동타격대 차량 5대가 골목을 포위했습니다. 노래방 사장이 정확한 타이밍에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원 현행범 체포, 꼼짝마. 임재현과 조직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어요. 폭력, 공갈, 협박, 집단 폭행. 현장에서 모두 목격됐습니다. 윤하진은 경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백곰파의 모든 증거입니다. 미성년자 고용, 불법 도박장 운영, 군인 대상 바가지 영업. 전부 들어 있습니다. 경찰은 USB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백곰파는 그날로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백곰파 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일부와 시의원들의 유착 관계였어요. 백곰파는 정기적으로 이들에게 상납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홍천 상권을 오랫동안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연루된 공무원들도 하나둘씩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하진과 오 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홍천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홍천의 히어로라고 불렀고 SNS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홍천 시내 업소들은 투명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도 더 이상 조폭들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졌어요. 필승 닭갈비에는 손님이 넘쳐났습니다. 윤하진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오 대위에게는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이번 일이 매스컴과 각종 SNS를 타고 번지면서 상급 부대에 알려진 거였어요. 군인이 민간 폭력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군법을 어긴 것은 명백했습니다. 며칠 후 오 대위는 대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김경민 중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 대위, 좌천 명령입니다. 강원도 상간 GOP로 발령납니다. 오 대위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중령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 대위, 나도 알아. 자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자네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장병들을 지켰다는 것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자네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존경하네. 김중령이 처음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 대위도 경례로 답했어요. 두 군인의 경례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 대위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가 떠나는 날 부대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오 대위가 지나갈 때 모두가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홍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백곰파가 사라진 자리에는 깨끗한 상권이 들어섰습니다. 군인들은 안심하고 외박을 나올 수 있었고 상인들은 떳떳하게 장사를 했어요. 필승닭갈비는 여전히 군인들의 성지였습니다. 윤아진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정말 707 특임대 출신 맞아요? 윤아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병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윤아진은 여전히 그냥 닭갈비 사장 누나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강원도 GOP. 오연우 대위는 철책선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좌천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윤아진이었어요. 팀장님, 홍천은 평화롭습니다. 군인들 모두 안전하게 외박 다녀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 대위는 문자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하고 있구나. 군인 장병들 잘 부탁한다. 홍천 필승 닭갈비. 윤아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외박 나온 병사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나, 닭갈비 3인분이요. 어서 와. 편하게 앉아. 윤아진은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707 특임대 중위 윤아진은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군인들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홍천의 밤은 따뜻했습니다. 필승 닭갈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닭갈비 굽는 냄새. 군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웅. 필승 닭갈비 사장 윤아진.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속 시원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정의는 결국 돌아옵니다. 다음 사이다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별책 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